오늘날 우리는 총탄과 포탄이 막 날아드는 2차 세계대전, 그 먼지 자욱한 전장 위에 서 있는 것보다 사실 3배 더 위험한 상태로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나쁜 놈들이 있죠. 바로 걱정입니다. 이거 없앨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여러분 머리 한쪽 구석에서는 걱정이 정말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심지어 걱정하면서 잠들고 자면서도 걱정을 하고 눈 뜨자마자 걱정이 된다라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오늘은 저의 인생책 중 하나죠.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담긴 걱정 없애는 방법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우선 걱정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TV 리모컨 고치려고 리모컨을 분해해 보듯이 걱정을 분해해 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 낱낱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걱정이 들고 그 걱정을 없애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걱정이 나를 잡아먹기 전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걱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말은 쉽지 감도 안 오고 어렵습니다. 사람이 걱정을 어떻게 안 하고 사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찾아온 걱정 없애는 거, 걱정이 찾아오기 전에 걱정 자체를 안 하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완전 가능합니다. 일단 이 걱정에 대해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체크하는 방법은 일단 지금 오늘의 나를 생각하기인데요. 저자 데일 카네기의 인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어제의 짐에 더해진 내일이라는 짐을 지고 가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여기 유럽에서 전쟁 중 복무 중이던 미국 볼티모어 출신 테드 벤저미노의 사례가 있다. 1945년 4월 걱정이 태산이라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의사들은 경련성 횡행결장이라고 진단했는데 통증이 무척 심했다. 나는 탈진한 상태였다. 부사관인 내 업무는 전쟁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들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 임무들을 수행하며 나는 항상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다. 맡겨진 모든 일을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전장에서 살아남아 이제 16개월이 된 아들, 아직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하나뿐인 자식을 품에 안아볼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렇듯 걱정도 많고 일에 치이다 보니 정신줄을 놓다시피 하고 체중도 15kg이나 줄었다. 두 손은 뼈와 거죽만 남아 앙상했다. 급기야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훌쩍댔다.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렸다. 결국 나는 육군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군의관의 한마디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내 몸을 샅샅이 살펴보고는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진단했다. 테드, 자네의 삶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봐. 위쪽에 수많은 모래알은 가운데의 잘록한 관을 통해서 천천히 고르게 떨어지잖아. 그 좁은 관으로 더 많은 모래알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결국 모래시계를 망가뜨리고 말겠지. 자네나 나,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바로 이 모래시계랑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고 우리는 그 일을 그날 다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해야 할 일을 모래알이 좁은 관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나 정신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 그의 조언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나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탱해 주었다. 나는 지금 볼티모어 상업신용회사의 재고관리 사무원으로 일한다. 일을 하면서 전쟁 때와 정확히 똑같은 문제를 마주한다.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고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대신 군의관의 조언을 떠올린다.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을 말이다. 걱정을 해결해주는 말도 안 되게 위력적인 공식이 있다.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내가 이제껏 들어온 걱정 해소법 중에서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다. 나는 뉴욕에서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캐리어는 자신의 젊은 시절 있었던 이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젊을 때 나는 미주리주에 위치한 한 공장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다. 자산 가치가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장이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치는 당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기법이 적용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설치를 완료했으나 장치는 말 그대로 그냥 작동만 할 뿐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너무 걱정되고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은 문제 해결에 정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고 나는 30년 넘게 이 방법을 애용하고 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너무 간단해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다.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다. 내가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다.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었다. 고용주가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다.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이렇게 되뇌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고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3단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게 우리는 2만 달러를 잃는 대신 15,000달러를 더 벌었다.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던 수익이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윌리스 캐리어가 사용한 이 마법의 공식이 그토록 탁월하고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가 쓴 방법은 대지를 단단히 딛고 서게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든다. 상황과 기반을 모른다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걱정이 한 사람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한 이웃이 굳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 우리 가족 모두 천연두 예방접종을 하라고 강권했다. 그는 뉴욕의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뉴욕에서 8명이 천연두에 걸려 그중 2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800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에서 2명이 죽은 것이다. 확률로 보면 0.00025%다. 나는 뉴욕에서 37년 넘게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걱정이라는 감정적 질병에 대비하라고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 37년 동안 천연두보다 10,000배 넘게 피해를 준 병인데도 말이다.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던 그 누구도 미국인 10명 중 1명, 무려 10%의 확률로 걱정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았다. 걸프 콜로라도 산타페 병원 협회의 수석 의사인 고버 박사는 걱정이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70%는 두려움과 걱정만 없어도 병이 나을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상의 병을 앓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옥신거리는 치통 등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으며 치통보다 100배 더 심각한 증세도 있다. 내가 말하는 병은 신경성 소화불량, 위궤양, 심장병, 불면증, 특정한 두통과 마비 증상이다. 이는 실제로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다. 나도 12년 동안 위궤양을 앓았으니 알 만큼은 안다. 두려움은 걱정을 낳는다. 걱정은 사람을 긴장시키고 초조하게 해서 신경에 영향을 미치며 위액을 비정상적으로 분비하게 만들어 궤양을 일으키곤 한다. 신경성 위 질환의 저자인 조셉 몬테규 박사도 이런 말을 했다. 위궤양은 당신이 먹는 것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위궤양을 낳는다. 전미 산업보건의협회 정기총회에서 평균 연령 44.3세의 기업체 임원 17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체 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초긴장 상태의 삶이 유발하는 3대 질환인 심장병, 소화기관 궤양, 고혈압 중 하나를 앓고 있었다. 기업체 임원 3명 중 1명이 45세가 되기 전에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이게 성공의 대가란 말인가? 심지어 이들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위궤양과 심장병을 대가로 승진한 사람들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 온 세상을 얻고도 건강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세상을 전부 가졌다 할지라도 잠은 한 곳에서 자고 하루에 고작 3끼만 먹을 수 있을 뿐이다. 오늘날 미국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심장질환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략 33만 명의 군인이 전장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심장병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 그중 절반은 걱정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삶 때문에 심장병을 얻어 끝내 목숨을 잃었다.
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총탄과 포탄이 막 날아드는 2차 세계대전, 먼지 자욱한 그 전장 위에 서 있는 것보다 무려 3배 더 위험한 상태로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데일 카네기는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날 혼란스러운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 내적 자아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한 번도 이용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내적 자산을 지녔다. 위대한 저서 월든을 남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능력이 있다.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자신이 상상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평소에 기대했던 것보다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걱정 분해하기. 네, 이제 다음으로 이 걱정을 분해해 볼까요? 십자 드라이버를 돌려서 TV 리모컨을 분해하고 그 안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거 사실 분해해보면 별거 없거든요.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사실을 파악하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혼란 속에서 마음을 졸이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다. 22년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 학장으로 재직했던 고 하버드 호크스의 고견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될 만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렇다. 당신이나 나, 심지어 아인슈타인이나 미국의 대법원이라도 우선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지 않은가. 토머스 에디슨은 이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빼곡히 적어놓은 노트 2,500권을 유품으로 남겼으니까. 한 가지 더. 사실을 전부 모은다 해도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사실을 글로 적으면 훨씬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종이에 사실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찰스 캐터링의 말을 빌리자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아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인 갈렌 리치필드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진다. 결국 나는 다음에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다. 1.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2.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써본다. 3.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 자체를 하지 않는 방법.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돌뿌리는 그냥 돌일 뿐이에요. 산을 오를 때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죠. 그런데 정상까지 가는 그 길에는 진짜 수십억 개의 돌들이 있잖아요. 그 돌뿌리들에 걸려 넘어질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산 정상까지는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데일 카네기는 이 부분에서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커다란 재난에는 용감히 맞서지만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는 쉽게 쓰러진다. 4만 건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시카고의 조셉 사바스 판사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밑바닥에는 사소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뉴욕 카운티의 프랭크 호건 검사도 이렇게 말했다. 형사소송의 절반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 허세 부리기, 험담, 무례한 행동처럼 사소한 일이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진다. 네, 그리고 이제 비현실적 걱정하지 않긴데요.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비현실적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않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무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비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거예요. 비현실적인데 도대체 이건 왜 무시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답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 시절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 중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는 대신 평균의 법칙을 적용하여 자신의 걱정이 정당한지 따져본다면 걱정거리의 90%를 즉시 줄일 수 있다. 세계적인 보험사인 런던의 로이스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간파해 큰 돈을 벌어들인다. 그들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에 내기를 건다. 다만 그걸 내기라고 부르지 않을 뿐 대신 보험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나 그건 평균의 법칙에 근거한 내기가 맞다. 로이스는 20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5,000년은 더 호황을 누릴 것이다.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해 보험을 들지만 평균의 법칙에 근거해서 따져보면 그런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좋으니 말이다. 엘 스미스가 뉴욕 주지사였을 때 정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답하는 것을 들었다. 기록을 살펴봅시다.
기록을 살펴봅시다. 그런 다음 사실을 제시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게 된다면 그의 현명한 조언을 따르기로 하자. 기록을 살펴보고 당신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 만한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제 불가항력적인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으로 치면 전 세계적인 불황, 거시경제 흐름, 자산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겠죠. 저자는 말합니다. 가끔씩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15세기 성당 유적에 새겨진 글귀가 떠오른다. 이미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당신이나 나나 몇십 년을 사는 동안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수없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 적응하고 대처하느냐, 아니면 반발하면서 인생 망치고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느냐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력을 잃었던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이렇게 말했다. 앞을 볼 수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앞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불행하다.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해 걱정하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좀 더 풍부한 삶을 사는 데 쓸 수 있다. 불가피한 일과 싸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만큼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자동차의 타이어가 길에서 그렇게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타이어 제조사들은 길에서 받는 충격에 저항하는 타이어를 만들어 보았다. 하지만 얼마 쓰지도 않아 타이어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 후 제조업자들은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었다. 이 타이어는 제 기능을 했다. 당신이나 나도 마찬가지다. 삶이라는 험준한 길을 가는 동안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좀 더 길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걱정을 손절하십시오. 데일 카네기가 30대 초반에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았던 걱정에 대한 실화를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 나는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제2의 프랑크 노리스, 잭 런던, 토머스 하디가 되고 싶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유럽에 가서 2년을 보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를 마구 찍어내던 시절이라 생활비가 많이 들지도 않았다. 그때 나름대로 걸작을 써냈다. 책의 제목은 눈보라였다. 사실 작품의 운명과 잘 어울리는 제목이었다. 내 원고를 살펴본 출판사들의 반응이 정말 눈보라처럼 냉담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용도 형편없고 소설적으로는 재능도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몽둥이로 내 머리를 후려 갈겼어도 그보다 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제정신을 차리는 데만도 몇 주가 걸렸다. 당시 나는 걱정을 손절매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설을 써보겠다고 낑낑거리며 보냈던 2년이라는 시간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나는 성인 대상 수업을 개발하고 가르치는 일로 돌아왔다. 시간이 나면 전기를 비롯해 자기계발서를 썼다. 그때 내린 결정에 만족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사실 길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기쁘다. 그때 이후로는 하루도, 아니 단 1시간도 토머스 하디처럼 위대한 소설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걱정하거나 슬퍼한 적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